local is everything 이란 말이 있습니다. geography is everything 이란 말인데, 지리가 모든 것이다. 지리적 조건이 그 나라의 성격을 그리고 역사의 흐름을 결정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곳을 달려보면은 유럽 역사의 뭔가가 잡힙니다. 이런 대평원, 농산물이 많이 나오는 이런 대평원을 두고 이 전쟁을 안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는 주체는 국가입니다. 국가가 많으면은 국경선이 많고 따라서 분쟁이 생기고 해서 전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유럽에 속하는 나라가 30개 나라가 넘습니다. 그 중에 EU에 가입한 나라가 27개입니다. 27개 나라 인구가 4억 약 5천만 명입니다. 27개 나라의 GDP를 합치면은 대충 미국 그리고 중국과 비슷합니다. 3대 경제권이 현재로는 중국, 미국, 유럽입니다. 그 덩치가 비슷비슷합니다. 민주당의 우상호라는 사람이 이 EU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금 생각하면서 중국 경시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데, 중국 시장도 중요하고 미국 시장도 중요하고 EU 시장도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를 위해서 하나를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참 유럽 역사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30개 나라가 넘는데 왜 언어 통일이 안 됐을까? 프랑스어든 영어든 독일어든 이쪽으로 통일이 됐으면 아마 전쟁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고 국가도 여러 개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27개 EU 국가의 언어가 23개 아니면 24개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나라 하나하나가 자기 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구가 적어도. 자기 나라 말을 가지면은 자기 나라를 만듭니다. EU 통합이 되었으니까 다음 단계는 어느 통합으로 갈까요? 그건 좀 자신이 없는데,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이 사고방식을 결정을 하고 사고방식이 행동을 결정하고, 그렇게 되면 그게 독특한 문화가 되고, 독특한 문화가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남이가 하는 민족의식을 갖게 되고,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국가가 만들어지는 이런 순서를 밟아온 게 유럽입니다. 그런데 이 유럽의 이 대평원이 이렇게 펼쳐지면은 보통 나라도 언어도 하나가 되는 게 정상인데 여기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건 아마도 독특한 문화가 먼저 만들어져 버리니까 인위적으로 통합이 안 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면은 시베리아를 지나서 시베리아 대평원 지나서 우랄 산맥을 지날 때 무슨 그 언덕 같은 게 밑으로 보이죠? 그 높이가 1000m 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산맥도 아닙니다. 우랄 산맥을 지나면 유럽인데, 그때부터는 광활한 평지가 이어집니다.
우크라이나를 지나서 폴란드를 지나서 독일 이쪽으로 넘어올 때 뭐 큰 강은 많은데 큰 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한번 붙으면은 엄청난 희생을 치른다는 거죠.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곡창지대인데 지난 150년 동안에 150년까지 갈 필요도 없겠네요. 1914년 기준으로 하면은 한 120년 동안에 1차 대전, 2차 대전, 스탈린의 학살, 대기근,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합쳐가지고 10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1000만 명이. 인구가 4천만 밖에 되지 않는 나라인데, 밖에가 아니라 좀 그것도 큰 나라인데 100여 년 동안에 1000만 명이 전쟁이나 기근이나 숙청으로 죽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요새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데 얼굴이 편안합니다. 워낙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들처럼 전쟁 중에도 평상심을 유지하고 있는 게 과거의 그 잔혹한 역사가 만들어낸 인내심 덕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반면에 한국은 전 국토의 70%가 산입니다. 한국보다 산악 비율이 더 많은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일본입니다. 일본은 80%입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일본이 산의 비율이 스위스보다도 높습니다. 스위스가 산악 비율이 60%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22만 평방킬로미터의 한반도에 인구가 약 8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면적이 거의 같은 영국에 6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산악이 많은 우리나라에 더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생산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특히 바다가 있으므로, 삼면이 바다니까 어업을 통해서 농산물의 부족함을 메웠다는 뜻이죠. 인구가 많은 동네는 그만한 지리적 혜택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한반도가 통일되면은 유럽에 왔을 때, 서유럽에 왔을 때 독일 다음의 나라가 됩니다. 독일이 인구가 8천만입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이 각 6천만입니다. 한국이 절대로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못 살 때 한국을 스스로 약소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조금 잘 사니까 강소국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강소국을 국가 모델로 삼아야 된다고 해서 네덜란드라든지 스위스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네덜란드 인구가 약 1800만, 스위스 약 700만이죠. 800만이나.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의 모델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강대국 모델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인구 5천만 이상이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이면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이게 진짜 강대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몇 나라냐 하면은 7나라입니다. 7나라.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다음 한국입니다. 한국이 7대 강대국입니다. 민주주의를 하지 않는 뭐 중국이나 러시아를 우리가 강대국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힘만 세면 강대국입니까? 자유가 있어야 강대국이 있어요. 한국은 7대 강대국입니다. 7대 강대국의 일원입니다. 그러면은
시민들의 자질도 그 강대국 수준에 맞아야죠. 기업만 강대해지면 뭐합니까? 국민들이 강대해지고 인류 국민의 자질을 갖춰야 되고, 무엇보다도 정치도 7대 강대국에 맞는 정치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자주국방입니다. 안보는 우리 힘으로 지킨다. 안보는 우리 힘으로 지킨다는 이 정신이 인류 시민, 인류 국가의 기본 전제인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안보를 우리 힘으로 지킬 만한 경제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미동맹이 너무 좋아가지고 미국한테 우리의 생존까지 맡겨놓고 북한이 핵무장해도 미국이 제공하기로 약속한 핵우산에 의존하면서 우리도 핵무장해야 된다는 말도 안 나오는 그 말을 하면은 수구 반동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이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살아야 되는 나라인데 한국 사람들은 지금 저 남태평양의 통가나 뭐 피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처럼 살려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정치, 문화, 정신면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운명을 받아들여야 될 텐데 그 운명을 거부하면서 편한 길을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사소한데 목숨 거는 정치, 언론, 문화, 예술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사이 김건희 여사가 뭐 나토 정상회담에 가서 옷을 잘 입었느니 마느니 하는 걸 가지고 언론과 정치가 심각한 주제로 삼고 있는 이런 나라가 세계에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그게 왜 뉴스거리가 됩니까? 바로 국방 문제를 남의 문제로 맡겨놓으니까 사소한데 치사한데 목숨 거는 정치, 언론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유엔의 세계 행복도 조사에 따르면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도를 많이 보이고 있는 세계 최고 행복한 나라는 핀란드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놀랍게도 위험하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랭킹 9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행복하게 느끼고 한국 사람들은 또 행복하게 느끼는 랭킹에서 60등 안팎입니다. 우리 생활 수준보다 훨씬 더 불행하게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왜 이럴까요? 위험하게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주국방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당당하게 사는데 한국 사람들은 자주국방을 안 하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그러면서도 또 웰빙에는 탐닉을 하니까 서로 아귀다툼하고 이기주의적으로 되고 이러니까 불평이 생기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요새는 좀 그런 말 줄었습니다만은 한때 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입니다. 주로 헬조선이라니, 아니 북한이 헬조선인데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니, 요렇게 저주하던 세력이 문재인 집권 세력이 된 것 아닙니까? 그때 1945년생인 저희들 친구들이 만나면은 한국은 천국 다음에 한국이라고 그랬어요. 천국 다음에 한국이다 그랬는데 천국 다음에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저주하는
세력의 치하에서 5년을 살아왔습니다.